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19일 만인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그동안 사면과 인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만남이 미뤄져 왔는데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인수위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동시에 회동이 성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문 대통령이 먼저 만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이 화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입니다. 역대 가장 늦은 만남입니다. 이번 회동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동이 의제가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은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선인 측이 요구하는 50조 규모의 2차 추경 편성도 재정당국과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국가 안보와 민생 문제 등을 대화하다 보면 의미 있는 결실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양측의 회동이 성사된 데 대해 늦었지만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총리 인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인사 검증과 국회 절차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와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역순으로 하면 검증 기간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당사자가 또 그 직을 수락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여쭤봐야 되니까 조만간에 보고 올 생각입니다.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등 절차적으로 필요한 시간만 대략 35일 이상이기 때문에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이번 주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번 주 중 5명 안팎의 후보군을 보고하면 윤 당선인이 3명 이내에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뒤 인사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군으론 경제 전문가이자 국민 통합형 인사들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대표적입니다. 재계에선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당선인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인사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물망에 오릅니다.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또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110석으로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보수 성향 무소속을 더하더라도 114석에 불과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젯밤 9시 기준으로 18만 3,800여 명 나왔습니다. 20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확진자 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 환자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유행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18만 3,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휴일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감소폭이 큽니다. 9시 기준 확진자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자정까지 집계할 경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0세 이상 환자 비율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발표된 신규 확진자의 20.9%가 60세 이상이었는데 고위험군 비율이 20%를 넘은 건 석 달 만입니다. 60세 이상 환자 비율은 델타 변이가 한창 유행하던 지난해 11월 28일 38.7%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 1월 25일엔 7.1%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고령 환자 증가는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이날 신규 사망자의 97% 가까이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는 하강 곡선을 타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의 정점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포함해 향후 유행 예측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 사전 예약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이 만 5세 이상 어린이로 확대됩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의 경우에는 중증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접종을 꺼립니다. 사전 예약 첫날 전국 대부분 지역 예약률은 1%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 36%만 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전체 접종률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 달 전 60%를 돌파한 3차 접종률이 현재 63.6%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방역 패스가 사라졌고 백신을 맞아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늘자 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접종을 시작한 13세에서 15세 청소년은 1, 2차 접종률이 70%를 넘은 반면 올해 접종에 들어간 12살 아이들의 1차 접종률은 10%도 안 됩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립니다. 어린이 확진자 발생 비율이 청장년층보다 2배가량 높아 접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저질환자 위주로 신중히 접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장기적 부작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유행 시기가 이미 돌입한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예방 효과 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린이는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코로나19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펼쳐온 이 제로 코로나를 향한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죠. 상하이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봉쇄가 됐다고요? 네, 중국에서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연이틀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중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하이에서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상하이시가 모든 시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고 면적은 서울의 10배에 달합니다.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동쪽 지역을,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은 나머지 지역을 봉쇄한 뒤에 전수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봉쇄구역 안에 있다면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물이나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외하면 재택근무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칭링정처, 해석하면 초기화 정책인데 확진자가 생기면 봉쇄를 통해 확산을 막고 격리를 통해 확진자 수를 0으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조치들이 장기화하자 곳곳에서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광둥성 선전시가 봉쇄됐을 땐 주민들이 방역당국 관계자를 향해 항의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인구 수도 면적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에 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서 승객과 승무원 등 132명이 이제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블랙박스를 찾았다고요?
네, 이번 사고를 수습 중인 지휘본부는 어제 오후 두 번째 블랙박스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틀 만에 여객기 안에 설치된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기를 회수한 데 이어서 이번엔 비행 데이터 기록기를 발견한 건데요. 사고 원인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두 가지 블랙박스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이로써 당시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 움직임 등을 알아낼 수 있고 조종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여객기가 급 강화한 건지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추락으로 탑승자 13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고 폭발물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다시 좀 바꾼 일부 도로의 제한 속도 기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면서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면서 불편함을 나타내는 시민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일부 구간에는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어제입니다. 어제 17개 한강다리와 일반도로 3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도로들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보행자용 도로가 없어서 사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 표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일부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60km로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